자,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약정을 위반한 케이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차입 약정을 위반했어. 차입 약정을 위반해서 바로 그 다음 연도 기중에 갚아야 된대. 약정을 위반하는 순간 갚아야 된다면 유동부채겠죠. 그 다음 연도까지 갚아야 된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중에 12월 31일 전에 이 약정 위반을 이유로 당장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대요. 그럼 이 사이에 합의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비유동이겠죠. 하지만 밑에 보시면 이때 약정을 위반하고 X 1년 끝나고 X 1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대. 요때 이건 그 다음 연도 이슈라고요. 보고기관은 사건 중에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엔 뭘로 봐? 얘는 여전히 유동부채고 그 다음 연도만 비유동부채가 될 수 있겠죠. 문구 읽어보시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부고기간 말 이전에 요 시점에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합의했다면 유동부채로 보는 게 비유동부채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나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을 위반을 이유로 상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여긴 뭡니까?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그랬으니까 요 사이에 이 경우엔 12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언제 요때까지는 유동이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비유동이 될 수도 있겠죠. 괜찮죠?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와서 봤습니다. 그럼 기출문구 좀 보시죠. 재무상태표에 시험 문제 나올 게 요 정도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보시면 네, 우리 7번부터 보시면 되는데 7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과 비유동 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왜냐면 유동, 비유동 구분법만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 순서 나열법도 있으니까요. 8번 매입 채무 그리고 조원 및 그 밖의 영업 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분의 일부이므로 부고기간 후 12개월 이후에 결제일이 도래하더라도 당연히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나와 있고요. 9번 아까 얘기했던 거네. 기존 대출계약 조건에 따라 부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고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 비유동부채고 재량권이 없다면 유동부채가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을 위반한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여도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이면 그 다음 연도 이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는 비유동이 될 수 있겠지만 올해까지는 유동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 나오면 뭐 기억하시면 돼? 12월 30일 이전에 연장 합의하면 그러면 비유동이지만 12월 30일 이후에 연장 합의하면 올해까지는 무조건 유동이라고요. 괜찮죠? 체크하시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만 볼게요. 손익계산서. 뭐 손익계산서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뭐 많이 할 건 없어요. 일단 보시면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을 보면 단일보고와 별도보고가 있는데 말로 합시다. 단일보고와 별도보고가 뭡니까? 매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한 개로 표시하는 게 단일 표시 방법이고요. 별도 표시 방법은 뭡니까? 매출부터 당기손익까지 보여주고 밑에 다시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총포괄손익 해갖고 손익계산서를 두 개로 만드는 게 별도보고 방법이죠. 어떤 걸로 해야 돼?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좀 이따 같이 보겠지만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로 표시되거나 두 개의 손익계산서 중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게 재무상태표랑 다르게 포괄손익계산서는 선택사항이 있고 강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보면 첫 번째로 단일 표기 방법이 있고 별도 표기 방법이 있는데 선택 가능해요. 다만 이때도 주의사항은 뭐냐면 반드시 당기손익이 위에 와야 돼. 당기손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OCI가 나와야지 OCI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경우 별개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보고서 바로 앞에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기손익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밑에 포괄손익계산서 와야 된다고요. 보시고 기타 포괄손익 나와 있는데 두 번째 OCI요. OCI는 재분류 조정이 가능한 게 있고 재분류 중에 불가한 게 있는데 이거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 강제사항일까요? 선택사항일까요?
강제사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재분류 조정 항목과 재분류 조정이 아닌 항목을 나눠서 공시해 주셔야 됩니다. 강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읽어보시면 기타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구분되며 이를 각각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강제사항이고요. 밑에 보시면 재분류 나와 있는데 재분류야 여러분 보시면 되고 손익계산서에 말문제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모든 기타 포괄손익은 재분류가 돼? 그건 아니죠. 재분류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익잉여금 대체되는 게 있지. 다른 말로 모든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 내에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 이것도 틀린 소리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과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의 오답 유형으로 나오는 경우를 보면 모든 기타 포괄손익은 재분류 조정이 불가하다. 이것도 틀린 얘기고 모든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없다. 이것도 틀린 소리라고요. 둘 다 가능하잖아요. 말이 너무 빠르면 손을 딱 들면 돼요. 그쵸? 괜찮죠? 여기까지. 자, 네 번째 보시죠. 이거 모든 책에 나와 있어요. 재분류 조정이 되는 항목이랑 안 되는 항목. 앞글자 따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혹가다 나오니까 그래도 가릴 수는 있으셔야 돼. 간혹가다 다음 중 재분류 조정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게 저희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요거 재분류 조정이 되는 항목이랑 안 되는 항목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은 체크하고 가셔야 돼. 한 번은 고급회계 부분도 체크하고 가셔야 돼. 나왔으니까 봤고요. 다른 건 볼 거 없고 기타 포괄손익 법인세 항목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업이익. 세 번째로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구분 표시하는 거 강제사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해. 손익계산서에서 그 당연히 강제사항이에요. 강제사항이고 여러분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공시 못하는 업종도 있죠. 어떤 업종이 이렇게 공시를 못하나요? 어떤 업종이?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빼서 공시하는 영업이익을 공시하는 업종도 있어요. 어디? 금융업. 금융업 매출원가 없다고요. 그래서 볼게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지. 그래서 영업손익은 강제사항이다 나와 있고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2번 보시면 영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이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 표시할 수 있다.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금융업 얘기입니다. 요 얘기 봤고요. 두 번째로 첫 번째 1번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이나 판매 충당부채 환입 손실 충당금의 환입은 수익으로 기재합니까? 비용의 차감으로 기재합니까? 수익으로 기재합니까? 비용의 차감으로 기재합니까? 비용의 차감으로 기재하지. 이유가 뭐예요?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영업이익까지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에요. 그럼 영업이익에서 수익으로 기재할 수 있는 존재는 매출밖에 없어요.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매출을 제외하고는 수익으로 기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수익으로 기재 못하고 비용의 차감 계정으로 기재하죠. 이해하시겠어요? 평가 손실의 환입도 비용의 차감 계정으로 기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요.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하세요. 별도의 수익으로 기재한다면 오답이에요. 별도의 수익으로 기재할 수가 없어. 좀 이따 문구에서 확인할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 조정영업이익 특별손익은 얘기했으니까 얘기할 게 없고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네 번째 중단영업손익이요. 얘는 무조건 어떻게 기재해? 무조건 세후로 기재하죠. 중단영업손익은 무조건 한 줄로 기재하는 거지 뭐 여러 줄로 기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로 우리 뭐 있습니까? 성격별 표시 방법이랑 기능별 표시 방법이 있죠. 성격별 표시 방법은 뭐야? 급여, 전기세,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비 성격별로 비용을 쭉 나열하는 게 성격별 표시 방법이고 기능별 표시 방법은 뭐예요? 이걸 임의적으로 배분해서 매출원가 판관비로 배분하는 게 기능별 표시 방법이죠. 기억나시죠? 어떤 게 현금 흐름에 대한 미래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성격별 표시가 더 높겠지. 비용 항목들이 다 따로따로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뭐 하셔야 돼? 이것만 기억하셔야 했잖아요. 기능별 표시 방법은 매출원가가 공시되고요. 얘는 현금 흐름에 대한 미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격별
공시를 반드시 주석에 기재하라고 그랬죠. 성격별 공시는 기능별로 공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석에 안 돼요. 성격별로 손익계산서를 기재하는 애들은 실무적으로 금융업밖에 없어요. 왜냐면 매출원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공시가 안 돼. 주석에 별도로 기능별로 공시하지 않아. 얘만 그러지.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목적으로 외우라고 했죠. 기, 매, 추. 기억나시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이게 답니다. 문구 볼게요. 자, 문구 보시면 11번부터 보면 되겠죠? 영업이익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외에도 기업의 고유 환경을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비용은 조정 영업이익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조정 영업이익이 나와 있네. 오답 유형으로 뭐 나온다고요? 조정 영업이익은 토괄손익계산서 본문에 공시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틀렸고요. 12번 보시면 특별손익 나와 있는데 특별손익은 절대로 공시할 수 없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보시면 되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오답 유형으로 특별손익은 주석에 공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얘기. 어머, 기능별 공시 나와 있는데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 종업원 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김혜주. 기능별 공시는 성격별 공시에 대해서 주석 공시를 한다고 그랬죠? 맞는 소리고. 좋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우리 14번 보시면 공정가치 나와 있는데 공정가치가 정말로 간만에 다른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공정가치 기준서의 말문제가. 그래서 여기 굳이 제가 부랴부랴 다시 넣어놨는데 자 14번부터 봅시다. 공정가치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 가격으로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할 때의 가격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정가치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내다 팔 때 가격이지 사올 때 가격이 아니야. 그래서 오답 유형으로 유입 가격이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공정가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공정가치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공정가치는 기업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보시면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므로 시장 참여자의 위험에 대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는 의도나 부채를 결제하고 이행하는 의도는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공정가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왜? 시장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고요. 16번. 이거 우리 어저께 계산 문제도 풀었었는데 이번에 회계사 시험에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산을 마음이 급해서 필기를 좀 안 하죠. 어저께 회계사 올해 기출문제 농림어업도 봤지만 내가 현금을 줬어. 100억.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냈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거래가격 혹은 유입가격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우리 어저께 생물자산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생물자산도 자산을 측정할 때 순 공정가치로 측정해요. 순 공정가치가 120억이었대.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 공정가치니까 유출가격이지. 유출가격과 유입가격이 다를 때 있다고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 다른 기준서에 정함이 없으면 이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요 얘기잖아. 그래서 보시면 다른 기준서에 최초의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괜찮죠? 요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17, 18, 19가 있는데 저랑 잠깐 필기 좀 해보죠. 공정가치의 측정도 시험에 꽤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공정가치의 측정이요. 공정가치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시장이 존재하는지랑 관측 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지로 나오죠. 그럼 관측 가능한 시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1순위가 뭐죠? 주된 시장이 1순위죠. 2순위가 뭐예요? 가장 유리한 시장이죠. 주된 시장이 뭐야? 빈도와 규모가 더 큰 시장이라고요. 만약에 저희 집에서 누렁이, 소를 키우고 있다고 해보죠. 서울에서 소값을 결정하는 건 어디 가야 돼? 마장동 소시장을 가야겠죠. 우리 집 이마트가 아니라. 그렇죠? 얘가 규모가 가장 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주된 시장에서 우리 집 누렁이가 100만 원이래. 근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이마트에서는 우리 집 누렁이를 120만 원 쳐주겠대. 이 경우에 나의 공정가치는 뭐예요? 당연히 얘예요. 얘가 1순위이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주된 시장을 몰라. 주된 시장을 모르면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가는데,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갈 때 판단을 하지.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한 시장이지. 어떤 걸로 판단합니까? 내가 수령할 현금에서 운송원가 빼고 그 다음에 거래원가 빼요. 이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을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봐요. 주된 시장이 없다면. 괜찮지? 근데 이렇게 판단하고 나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건데,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해? 수용할 현금에서 운송원가만 빼주지, 절대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거래원가를 고려하지 않아요. 가장 유리한 시장을 판단할 때만 그러지. 이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거래원가는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지만 운송원가는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저희 딸 안고 가는 거랑 저희 와이프 안고 가는 거랑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 얘기예요. 아, 웃기고 싶다. 지금 웃길 수가 없는데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웃기고 싶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얘도 중요하지. 관측 가능한 시장이 없으면 공정가치를 못 구하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 평가 기법을 이용해서, 측정 기법, 평가 기법을 이용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죠.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비슷한 게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그렇죠? 이거 원가가 100원 들어가는데 이윤을 20% 붙일 건데, 뭐 그 밖의 방법으로 측정한다고요. 다만 이 측정 기법, 평가 기법이라고 하지 말고 측정 기법이라고 할까요? 측정 기법에 우선순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한테 맞는 거 쓰면 되는 거지. 측정 기법, 평가 기법에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공정가치를 측정하려면 뭐가 들어가겠어? 투입 자료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투입 자료를 보면 시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쭉 내려가서 시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투입 자료들이 있고, 투입 요소들이 있고, 내가 주관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많이 넣어야 돼, 이걸 많이 넣어야 돼. 당연히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걸 많이 넣고 이걸 나중에 넣어야겠지. 그래서 이게 1순위고 이게 2순위고 점점점 내려갈 거라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공정가치 서열 체계라고 하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 공정가치 서열 체계라는 건 가치평가기법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투입 요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투입 요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서열 체계지. 가치평가기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공정가치 서열 체계는 아니에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 옛날에 저희 기출문제 이 안에 있는 막 투입 1수준, 2수준, 3수준 어려운 거 낸 적도 있는데 그런 건 다시는 안 나오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있고 하나 더. 제가 만약에 재무에게 가르쳐갖고 이 시장을 완전 평정하고 싹쓸이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한 10년 해먹었어. 나밖에 없어, 재무의 강사. 근데 새로운 젊은 강사가 저보다가 아니죠. 전 못생겼죠. 엄청 잘생기거나 막 이런 뭐 이쁘신 분이 재무의 강사인데 논리도 엄청 좋아. 근데 이제 시작하고 있어. 얘가 몇 년 더 하면 내 자리 뺏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지리새도 모르게 묻으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액의 계약금을 주고 우리 학원으로 데려오면 돼요. 그리고 한 10년 피해 노예 계약을 맺어놓는 거예요. 고액의 계약금을 주고. 그리고 안 쓰는 거죠. 실제로 수능 시장에서는 그런 경우 많아요. 공무원도 많다고요. 그렇다고. 그럼 이런 경우에 내가 이분 라이징 스타로 뜨고 있는데 이분 데려왔어. 엄청 고액의 계약금을 줬어. 근데 애초에 목적이 그냥 산에 묻을 목적이야. 그럼 내 재무제표에 이분 가치를 얼마로 하면 돼요? 똥값? 죄송해요. 이분 가치를 얼마로 하면 돼? 그래도 최선의 가정을 이용해서 잘 쓸 거라는 가정에 잡아놔야 되지, 내가 더 이상 안 쓸 거라고 해서 내 주관이 들어간 공정가치를 측정은 안 되겠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문구 보겠습니다. 문구 보시면 공정가치가 나와 있는데 우리 17, 16번 17번 보시면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더라도 공정가치는 주된 시장으로 한다 나와 있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밑에는 좀 마이너해요. 18번 보시면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주된시장 가격에는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나왔고요. 19번 거래원가에는 운송원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시험 많이 나왔던 거 보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운송원가는 고려하지만 거래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재무제표의 측정까지 봤어. 이거 주웠네. 아이고 얘기할 걸. 측정까지 봤고요. 이제 넘겨서 재고자산인데요. 여러분 우리
일단 넘어가서 어디 먼저 할 거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익 먼저 합시다. 수익이 제일 중요하니까. 맨 마지막에 있죠? 20페이지. 수익을 먼저 하고 돌아와서 또 봅시다. 수익이요. 20페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까지 하면 올해 시험에서는 두 문제, 최소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수익도 무조건 나올 거라고요. 수익. 얘는 뭐 무조건이야. 무조건. 지금부터 수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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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쭉 볼 건데 지금 필기를 하셔도 좋고요. 같이 볼게요. 좀 이따 쭉 볼 건데 키앤드볼 켜놓고 순서대로 하나씩 쭉 봅시다. 328페이지. 자, 필기를 할 거니까 보세요. 자, 수익 기준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수익, 뭐 전통적 수익 인식법 이런 건 뭐 저희 시험에 나올 게 아니에요. 전통적 수익 인식 방법은 실현주의였죠. 실현 기준, 내가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고 가득 기준, 할 걸 다 하면 수익을 인식했잖아. 이건 필기할 내용이 아니야. 시험 나올 내용도 아니고 인트로니까. 이렇게 수익을 인식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실현주의의 문제가 뭐였어요?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갤럭시 탭에 강의를 넣어서 팔았다고. 그럼 강의도 팔고 갤럭시 탭도 팔았는데 예전 기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언제 수익을 인식해야 될지 명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기준서가 개정돼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기준서가 생겼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기준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의 실현주의 기준서는 없어진 건가? 그건 남아있어요. 물론 그 기준서는 삭제됐지만 그 개념은 남아있고 이제부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야, 그러니까 기존 실현주의라는 건 남아있는데 고객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만 이 기준서를 인식하라는 거지. 근데 고객이 뭔데?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아셔야 돼? 고객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고객의 의미는 적지마. 거래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그 계약에 대해서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는데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제한한 영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이거 시험에 나오겠어?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고객이 아닌 경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고객이 아니라고 그랬어. 첫 번째로 뭐예요? 같은 사업 영역에 있으면서 비화폐성 항목을 교환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무슨 예해 드렸어요? SK이노베이션이 있고 SO일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아직 유주선이 도착이 안 해서 기름이 바닥이래. 근데 SO일은 저번 주에 유주선이 도착해서 기름이 풀방이래. 그럼 실제 어떻게 한다고? 기름을 빌려온다고 그랬죠. 그 나중에 우리 유주선 도착하면 기름 갚는다고요. 정유사업이라는 같은 사업 영역 안에 있지. 그걸 뭐 교환했어? 현금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교환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에 대해서는 고객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저의 고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난 여러분들이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네 동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왜냐면 그 있잖아요. 추노 보면 마지막에 드라마 추노 보면 장혁이 언제나 가라 꼭 살아라 하면서 오라고요.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붙어야 저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제 수업 들으면 다 떨어 쭉쭉쭉쭉쭉 다 떨어져. 그럼 뭐 돈 벌겠습니까? 그래서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면 고객이 아니에요. 이 두 대상은 고객이 아닙니다. 요거는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보시면 계약 당사자들이 그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그 계약의 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수익인식 5단계 순서가 나오는데 저희가 공무원 시험도 요즘엔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5단계 순서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암기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건 고민할 필요 없고 재무제표 표시 공시가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그 앞에서 얘기하는 말 문제가 아니죠. 계산 문제 목적으로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우리 말 문제 시간이니까 넘겨서 바로 못 볼 거냐면 1단계 계약의 식별을 볼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 1단계로
계약의 식별인데 지금 말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할 거예요. 계약의 식별. 자, 계약의 식별 보면 첫 번째로 우리 계약의 정의를 알아야 되지. 계약이란 무엇인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제가 우리 와이프 임신한 얘기랑 뭐 그런 얘기 할 텐데, 아니 지금 임신했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해? 아니라고 그랬죠. 구두도 가능하고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 서면으로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서면, 구두, 사업 관행에 따라 체결이 가능하다. 가끔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학생들 뭐 책이나 공짜로 주거나 뭐 같이 밥 사주면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합격하면 제가 와서 꼭 밥 한번 대접할게요. 막 그런다고요. 대부분 안 와요. 근데 뭐 그렇다고요. 그쵸? 근데 전 마음속 무슨 생각해? 이 계약인데 생각한다고요. 계약인데. 자, 두 번째로 계약의 존재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약의 존재는 시험에 나오기 좀 그래요. 계약의 존재는 걱정하지 말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뭡니까? 계약에서 식별 요건이지. 요거는 이번에 다른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식별 요건. 이게 계약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 식별 요건 5가지가 모두 만족해야지만 계약이라고요. 봐봐. 계약의 식별 요건 자 보시면 첫 번째로 뭐예요? 각자의 의무를 확약해야 돼. 두 번째로 뭐 해줘야 돼? 권리를 확약해야 돼요. 할 거랑 받을 거 확약해야겠지. 그리고 뭐 지급 조건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받고 언제 줄 줄 알아야겠지. 괜찮죠? 그 다음 뭐 상업적 실질도 있어야 돼요. 서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의미가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 대가에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괜찮죠? 그래서 요 5가지가 모두 만족될 때 계약이 식별되는 걸로 봐요. 죄송한데 요건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간평사 1차 시험에서 요거 나왔어요. 그쵸? 저희 집에 딸이 없어갖고 저희 와이프 임신했을 때 저희 아빠가 그 손녀딸 낳아주면 버킨백 사준다고 그랬다고요. 아빠 가격도 모르면서 얘기했죠. 제 딸이니까 괜찮죠? 손녀딸 낳아줄 의무 저희 와이프 기준이라면 버킨백 받을 권리 지급 조건 언제 주실 건데 아버님 출산하면 바로 갖고 가마. 상업적 실질 제 딸이랑 버킨백이랑 상업적 실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가 현금 흐름이 다른 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제 딸이랑 버킨백이랑 현금 흐름이 다르잖아요.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음. 아빠가 사실 부자래. 그럼 사줄 수 있겠지. 근데 아빠가 내일 중국으로 밀항한대. 그럼 못 사주겠죠. 괜찮죠? 5개 나와 있고요. 계속 봅시다. 조금만 더. 다 왔어요. 말 문제는 먹상 몇 개 안 돼. 자, 식별 요건 보면 그럼 계약 개시 시점에 판단한다고. 식별 요건을 언제 판단해? 개시 시점에. 그럼 개시 시점에 식별 요건을 판단해서 식별 요건이 개시 시점에 충족이 됐대. 그럼 이 식별 요건이 재검토할까 안 할까? 식별 요건이 만족되는지. 지금 여러분 뭐 오늘 무료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기 그렇지만 종합반인데 제가 등록하는 날 개강 날 다 등록하신 거죠? 이러고 한 2주일 있다 등록을 하셨나요? 3주 있다 또 등록을 하셨나요? 그러면은 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식별 요건이 충족됐다면 재검토 안 하지. 할 필요가 없자고요. 언제까지? 유의적인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재검토를 안 한다고요. 하지만 식별 요건이 충족이 안 됐어. 미충족이야. 그럼 요 경우에 재검토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계속 재검토해야 돼요. 식별 요건이 충족이 안 됐는데 선생님 한번 청강해보고 등록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그럼 계속 물어봐야겠죠. 언제까지 청강할 건데? 막 이렇게. 그쵸? 여기까지 봤고요. 조금만 봅시다 여러분. 자 봐봐. 이런 경우 있어요.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 아직 어떤 학생이 등록할지 안 할지 결정 못했는데 학원에서 카드 먼저 긁었대. 그럼 저희 학원 어떻게 잡아요? 현금 들어오고 호구 수익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아 웃기고 싶은데 자 보세요. 여기 현금 들어오면 여기 뭐입니까? 여기 계약부채 나오죠. 어저께 계산문제 특강하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아서 얼마나 어저께 밤에 울면서 반성했는지 몰라요. 여기 현금 들어오고 계약부채 잡겠지. 그래서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계산한다.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럼 부채는 언제까지 계상해? 언제까지? 추후에 계약부채가 없어지면서 수익으로 바뀔 건데 언제? 2가지가 만족되면 그때 바꿔주죠. 제 생각엔 여기까지만 나올 것 같긴 한데 언제? 내가 더 이상 수행할 수행 의무가 없어. 더 이상 수행 의무가 없고 환불되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됐고요. 환불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때서야 수익으로 인식한다고요. 기준서 봅시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럼 계약의 개시 여부 판단 지금 얘기했고, 여기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식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사항의 유의적인 변동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기준들을 재검토하지 않는다. 괜찮지? 오답용으로 재검토한다 나온다니까. 두 번째로 식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충족되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그 계약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괜찮죠? 보시고 아직 안 끝났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고객과의 계약이 식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고객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고객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으로 인식하기 전까지 부채로 인식하나. 제 생각엔 여기까지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언제 요 부채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수행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대가를 환불하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되고 대가를 환불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1단계가 사실 말문제 나올 게 제일 많은데 이게 다야. 근데 계약 변경도 말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계약 변경도 잠깐만 보시죠. 자, 지금 1단계에서 말문제 나올 거 정리했는데 막상 지금까지 수익 보면 말문제 나올 게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는데 5단계니까 30개밖에 없겠죠. 자,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계산 문제가 아니고 말문제 특강이니까 바로 갑시다. 계약 변경도 말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계약 변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범위가 확장되거나 혹은 줄어들거나 거래 가격, 다른 말로 받을 돈이 변동하는 게 계약 변경이라고요. 괜찮죠? 자, 이 경우에 첫 번째로 우리가 따져볼 게 뭡니까? 별도의 계약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지. 자, 별도의 계약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 두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 돼. 엔드예요, 엔드. 별도의 계약이 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만족되는 게 뭐지? 범위가 확장돼야 돼.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매 용어로 추가 주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계산 문제 목적으로는 그게 범위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냥 외워. 이제는 개별 판매 가격이 뭔지 이제 설명 안 할래요.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러면 별도의 계약으로 봐요. 개별 판매 가격에 반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지금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요 두 가지가 만족되면 별도의 계약으로 봐. 외우시고. 자, 두 번째로 별도의 계약을 만족하지 않는데 그럼 두 가지로 또 나눴죠. 뭐 재화나 용역이 구분되는지 재화나 용역이 구분되지 않는지도 나눴잖아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펜션 빌렸는데 30평짜리 방 10만원 주고 빌렸는데 애들이 또 와서 30평짜리 방을 또 빌렸대. 그리고 그거 원래 하룻밤 잡으면 10만원인데 방 청소 안 해주는 대가로 10,000원 할인해줬대. 그게 왜 얘기라고요? 그럼 기존 방은 기존 방대로 수익 잡고 요건 요거대로 수익 잡으면 되겠지. 얘는 뭐야? 별도의 계약이 아니래. 재화나 용역이 구분된대. 이건 뭡니까? 애들 너무 많이 와서 방을 아예 통째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 뭐라고 그랬어? 재고자산 목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이 구분된다는 게 추가 주문이 있었는데 개별 판매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건 계산 문제 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추가 주문은 있었지만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요거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 계산 문제는 당연히 아실 거고 이건 당연히 재화나 용역이 구분된대. 별도의 계약이 아니고 재화나 용역이 구분된대. 이거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기존 계약은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걸로 본다고 했었는데 계산 문제 목적으로는 이거 뭘로 본다고 그랬습니까? 단가 재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지. 재고자산 단가 재계산 기억나시죠? 하지만 말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구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 계약 변경 중에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화나 용역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나오던 게 나와. 이거 시간만 있으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그럴 수 없고 지금. 자, 요거 재화나 용역이 구분 안 된대. 요거 뭐야? 추가 주문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범위 확장이 안 됐다는 소리거든. 이거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매출 애누리를 본다고 그랬지. 근데 매출 애누리라는 표현 안 쓰고 기준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존 계약의 일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말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합시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럼 저랑 잠깐 보시죠. 페이지 1번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 영역 사이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합폐성 교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얘는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은 서면, 구두, 사업 간행에 따라 체결한다. 맞죠? 구두, 사업 간행 빠지면 안 돼. 세 번째, 계약 개시 시점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안 한다. 하지만 판단 기준을 개시 시점에 충족 못하면 계속 판단한다. 나와 있고요. 4번, 고객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으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부채다. 아이고, 이건 사실 앞에 그게 빠져 있는 거지. 뭐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의 식별 요건을 만족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으로 인식하기 전까지 부채겠죠. 괜찮죠? 좋아. 기운 내시고 여러분. 저보다 더 힘들어 보이시네. 5번. 5번은 사실 보시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별도의 계약인데 범위가 확장되거나 조정한 대가만큼 상승된다 나와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2번 쓸까요? 동그라미 2번을 가로치고 뭐라고 그러냐면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요 문구가 너무 길어서 그냥 요 문구를 안 주고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한다고 계산 문제는 다 나와요.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기억하시고 제 생각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계약의 범위가 확장되면 별도의 계약으로 본다. 그냥 이렇게 나오고 말 것 같다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둘 다 만족시키는 엔드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한다고 별도의 계약은 아니라니까요. 괜찮죠? 6번. 별도의 계약이 아닌데 재화나 용역이 구별된다면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처리한다. 별도의 계약이 아닌데 재화나 용역도 구분되지 않는다. 그럼 기존 계약의 일부인 걸로 처리한다. 괜찮죠? 여기까지 하면 1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문제는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보죠. 수행임의 식별이요. 잠깐 지울게요. 어저께 집에 11시쯤 들어갔는데 제가 요즘 잠이 너무 안 와서 와인 같은 거 한 잔 마시거든요. 근데 와인 새로 사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자고 있는데 야 와인 한 잔 너도 마시고 자라고 해서 불렀어요. 와이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안주로 이렇게 이 스트링 치즈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먹고 있었거든요. 와이프 딱 오더니 자기는 와인은 괜찮대요. 치즈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 먹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갑자기 저녁 때 굶으셨는데 먹으니까 입맛이 갑자기 동해졌나 봐요. 갑자기 막 가갖고 케이크 남은 거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케이크를 먹는 걸 이렇게 묵묵히 보면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야 나도 한 입만 이랬다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둘이 다 먹었더라고. 아 정말 다이어트가 쉽지 않아요. 의지가 그렇게 약해요. 의지가. 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볼게요. 수행이모 잠깐 환기시켰고요. 여기까지는 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수행이모 볼 건데 수행이모의 식별이요. 수행이모의 위무 이런 건 안 나와. 의 이런 건 안 나와. 주의사항부터 보시면 돼요. 수행이모가 뭡니까? 계약에 의해서 재원화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수행의무겠지. 그게 뭐라고? 첫 번째로 보시면 의무 적용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계약에 명시가 안 돼 있어. 근데 고객이 정당한 기대를 하고 있대. 요거 수행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수행 의무예요. 그렇죠? 보시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제한화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계약 내에 별도로 기재가 안 돼 있더라도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약속도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보시고 두 번째로 아니 이거는 우리 지금 보니까 4시간 갖고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지? 원래 4시간 한다고 계약에 써있지 않았잖아. 써있어. 그쵸? 몇 시간 더 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도 이 새끼 이거 갖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생각하잖아. 그럼 수행의무에 들어간다니까요. 괜찮죠? 나 이거 끝나고 공무원 계약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보시면 계약 준비 활동이요. 요거 수행의무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기 인천항이 있고 여기 부산항이 있고 여기 오사카가 있어. 우리는 해운에 살아. 부산항에서 짐을 실어서 오사카까지 옮겨주기로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사 배가 지금 인천항에 있대. 그럼 이거 계약 이행하려면 배가 여기까지 와야겠죠. 이게 계약 준비 활동이에요. 이건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뭘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계약 준비 활동은 수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준비 활동은 수행 의무가 아니다.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밑에 먼저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책의 기준서를 보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있고요.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있어요. 아까도 그 보면 모든 책에 나와 있지만 수행 의무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나눠지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재화나 용역을 한 번 제공하는 경우고 이거는 재화나 용역을 연속해서 제공하는 경우라고요. 이게 쉬우니까 이걸 먼저 보면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뭐냐면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 하루 야채가 하루에 4개씩 오는데 365일치를 와이프가 미리 계산을 해놨다고요. 그럼 수행이면 몇 개야? 365 곱하기 4에서 1300개예요? 아니죠. 그냥 수행이 하나예요. 그걸 연속해서 제공하는 거지. 그래서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이렇게 재화나 용역을 연속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행임으로 하나로 보고 다만 수익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면 되겠어? 기간에 걸쳐 인식하면 되겠죠. 그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보시면 일정한 기간에 같은 재화나 용역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일의 수행 의무로 식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연속해서 제공하면 단일의 수행 의무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괜찮죠?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보시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수행 의무를 한 번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계약 안에 수행 의무가 몇 개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준서는 이렇습니다. 기준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약 내에서 식별할 수 있고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을 낼 수 있으면 수행 의무가 복수의 것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걸 말문제로 어떻게 내? 낼 수 있겠어요? 내기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준서에서 요거 줬다고 그랬지. 요거. 그래서 요거 좀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은데 결합 산출물. 기준서 문구에 요런 문구, 시험 문제 문구에 요런 문구가 나오면 체크하시면 돼. 결합 산출물, 고객, 맞춤화, 그 다음에 상호 의존도가 높음, 이러면 단일의 수행 의무로 봅니다. 기준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요 단어를 좀 기억할게요. 결합 산출물, 고객 맞춤화, 상호 의존도가 높음, 이러면 단일의 수행 의무로 봐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수행 의무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보시죠. 그래서 다시 문구 보시면 7번부터 가면 되겠죠. 용역 제공자는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객에게 용역이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 준비 활동은 수행 의무가 아니다. 얘기했던 거고요. 8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제한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이것도 수행 의무에 포함된다. 얘기했었고요. 타임. 제일 중요한 얘기 안 했네. 우리가 그래서 수행 의무를 식별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해요? 수행 의무의 식별은 언제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 기준서의 특징이 뭐냐면 개시 시점에 한번 결정하고 나면 중간에 바뀌면 안 돼. 이 기준서의 목적이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도 기업별로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하게 하겠다는 게 이 기준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면 이 기준서의 목적이 흐트러진다고요. 대부분의 사항들이 계약 개시 시점에 설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번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에게 약속한 제한나 용역을 구분하여 이를 하나의 수행 의무로 식별한다 나와 있는데 중요한 말은 개시 시점이에요. 만약에 오답 유형으로 개시 시점 이후에도 수행 의무가 계약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계약 수행 의무는 매 기말 재검토해야 된다. 이러면 다 틀린 얘기야. 개시 시점에 한번 판단하고 끝입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10번 아까 나왔던 거지. 하루 야채. 제한나 용역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일의 수행 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괜찮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단계까지 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3단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